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좌장 강중구 부의장님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강의 중에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중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저도 오늘 강의에서 2011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료 분쟁 중재원이 처음으로 생긴 해인데 그때 우리 강중구 부의장님하고 13년 전에 엄청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의료 분쟁이라는 것이 차가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의료가 있는 곳에는 의료 사고와 의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로서 대부분 의료 분쟁에 한두 번 이렇게 휩싸이지 않은 분들이 없는데요. 근데 이 의료 분쟁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의료 분쟁 때문에 의협을 그만두는 또 자기의 진료를 그만두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분만 의료 사고가 생겨서 분만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계기가 의료 분쟁입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사고, 내시경의 미다 졸람이나 포폴 이런 거 하시면서 카디악 어레스트 와서 다시는 내시경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제가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의료 분쟁은 의사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겪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의료가 있는 곳에서는 겪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들어서 좀 잘 이렇게 평소에 좀 마음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또 경기도 의사의 민원고충처리센터 같은 또 이렇게 멘토 기관이나 사람과 잘 상의를 하는 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원들 그런 경험을 보면 혼자서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의료 분쟁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항상 병은 알려야지 치료가 된다고 의료 분쟁이나 진료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기도 의사의 민원센터에 상담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란 무엇인가? 일단 의료 분쟁이는 의료에 대한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료법 위반하고도 많이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수술, 문신, 피부 박피술 이런 게 다 의료로 법원의 판례가 다 법원에서 판단받은 부분들입니다. 다 의료로 판단을 받고 있고 프락틱 같은 것도 근데 안마, 지압도 의료라고 판단을 받아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밑에 보면 단순 지압은 의료가 아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의료인데 복용 권유는 의료가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혹시 그 지압하고 단순 지압의 차이가 뭘까요? 핵심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이렇게 마사지샵 같은 데서 지압을 하는데 판례를 보면 그냥 피곤하시죠? 네, 좀 풀어 드릴게요. 이건 단순 지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에 효과가 있고 간에 좋고 어디에 좋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지압을 하시더라도 건강보조식품도 판매할 때 대부분 어디에 좋고 어느 병에 좋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복용 권유는 의료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에 건강보조식품들 보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 문구 같은 데 보면 질병 치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말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의료 행위로 판단받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판례 내용인데 그렇죠.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뭐 두통이 좋아진다, 불면증이 좋아진다, 변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지압을 하면 아니면 건강식품을 팔면은 다 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근육통 풀어준다 이거는 의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은 이제 의료가 있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진료 현장에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전공의나 의대생들도 좀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개업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이렇게 1, 2, 3, 4, 5, 6 정도 됩니다. 지금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없죠. 사실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2011년도에 의료분쟁중재원이 생기면서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이라는 단어를 의료계에서 처음 썼던 사람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2011년도에 이게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지. 내가 가서 부딪혀도 형사처벌은 안 되지. 그럼 교통사고 특례법 그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도 직업상 하니까 의료사고 특례법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 교통사고 특례법 법을 보고 거기 단어만 교통사고 특례를 의료사고 특례로 바꾸면서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 초안을 만들어서 2011년도에 국회의원들한테 좀 전달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아이러니하게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대부분 의료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의료계 대표로 시민단체하고 의료분쟁중재원 설립을 두고 토론을 했을 때 제가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야 된다. 의료분쟁중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의협에서 저한테 쪽지를 주더라고요. 의료계 대표로 나갔으니까 의사협회의 2011년도 입장은 의료사고 특례법 반대다. 그러니까 의료계 대표로서 그런 발언하지 마라. 쪽지가 와가지고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의료사고 특례법을 우리는 원한다는 말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3년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너도 나도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의사협회장 공약에도 전부 의료사고 특례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진짜 지금은 의료사고 특례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때 2011년도부터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의료계 내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원, 그 다음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병원 자체 해결, 병원의 원무과나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환자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의협 공제나 각종 그런 종합보험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보험 비슷한 그런 것들이 각 과마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찾아오죠. 두 가지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이러면 가장 말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의료분쟁중재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립했고 이런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뽀대는 나는데 제가 의료분쟁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굉장히 의사들한테 불리한 판단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기관이다. 좀 제발 피하라. 이렇게 해서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도 의료 분쟁 중재원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처리하기는 쉬운데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좀 낫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차라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가면 오늘 다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회원들 상담하면서 또 뭐 중재원에 있는 분들 만나면서 현장의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병원 자체 해결을 할 때도 그 의사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무과를 통해서 만나든지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만나야지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딱 만나버리면 뭘 맞을 거냐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의료 분쟁에 대한 모든 사건을 뭐 저기 원무과장한테 위임했다. 그럼 그 사람이 중재를 하면서 보고를 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의협 공제회 이런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김영준 의장님 오늘 좌장께서 공제회 쪽으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원들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원 요즘에 보면 참 힘든 게요. 의학을 배워서 동료 의사의 차트를 리뷰해서 환자 쪽에서 처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누구 해가지고 환자 차트 리뷰를 이렇게 해주면서 차트에서 약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생겨나서 매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고요.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 의료 분쟁 중재원이 얼마나 좀 여러분들한테 불리하냐는 건데 조정을 하지 않는데도 과실이라는 말은 적어줍니다. 조정 안 하면 과실이라는 말을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 안 하고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실이라는 딱지로 굉장히 민형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중재원에서 제가 의료 분쟁 중재원에서 요즘에 환자들이요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개인 병원을 하시든지 중소병원에 계시든지 환자가 중재원에 인터넷으로 몇만 원 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난 이거 의료 분쟁 신청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의료 분쟁이 신청되면 통상적인 것은 응하지 않으면 각하가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의사들 특징이 뭐 날라오면 무조건 응해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대답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중재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을 때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근데 사망이나 중상해인 경우에는 강제 개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강제 개시를 할 때 저희들도 저도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또 지금 돌이켜 보면 의료 분쟁 중재원이 2011년도에 생길 때 좋은 법이다 막 이렇게 했던 의료계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번에 경기도 의료원 원장 지원도 하셨더라고요. 그때 의료 분쟁 중재원이 엄청 좋은 기관이라고 막 선전하고 이동욱 회장, 뭐 강중구 의장 저런 분들이 사람들 막 선동한다. 의료 분쟁 중재원이 생기면 의사들한테 좋을 텐데 13년 전에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졸지에 제가 뭐 불안을 조성하고 선동하는 사람처럼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의료 분쟁 중재원이 수사기관처럼 할 것이고 의사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강제 개시가 됐는데 강제 개시가 됐을 때도 피할 수 있는 방법, 법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이제 강제 개시가 중단이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한 사례입니다. 2014년도에 1000건을 조정했는데 배상 결정이 142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812건을 조정해 많이 줄었죠. 2014년보다 18년 별로 장사가 안 됩니다. 소비자원은. 그래서 배상이 한 10% 뭐 20%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의료분쟁 중재원의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중재 절차에 들어갔을 때 조정 성립률이 94%, 90% 됩니다. 조정 성립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사가 과실이 있으니까 돈 좀 주라. 법원으로 말하면 완전 승소가 있고 일부 승소가 있거든요. 완전 승소는 뭐냐 하면은 법원에서 돈 10억을 청구했는데 뭐 1억 주라, 2억 주라, 5억 주라 이걸 일부 승소라 그럽니다. 10억 청구했을 때 10억이 다 주라. 이거는 완전 승소입니다. 완전 승소는 정말 잘 읽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참 비참한 건데요. 어떻게 됐든 일부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일부라도 돈을 주라는 확률이 30%입니다. 통계가. 근데 중재원은 90%예요. 저는 이거 보고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회원들한테 의료분쟁 중재원에 가면 결과가 안 좋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정에 응하면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90%라는 얘기죠. 94.1%, 93.8% 굉장히 높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죠. 그리고 조정 성립 금액도요. 소비자원은 돈을 물어줘도 42%가 100만 원 이하고 1000만 원 이하가 뭐 거의 86%. 소비자원에서는 금액도 작습니다. 결정되는 게. 그리고 한 10% 정도에서 배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비해서 같은 의료 분쟁인데 의료 분쟁 중재원에 가면 배상 결정이 90% 정도 되고 금액도 뭐 이렇게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3억 이상도 있고 1억에서 3억도 있고 5천만 원도 있고 물론 뭐 5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금액이 소비자원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2011년도에 의료분쟁 중재원이 그 수사기관으로 의사들의 의료 분쟁 시에 의료 과실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현실화됐습니다. 2013년도에 수탁감정이라는 거 있죠. 수탁감정. 수탁감정이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수탁을 누가 의뢰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의료분쟁중재원에 수탁을 의뢰하는데 수탁 감정이 2013년도에는 70건이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780건으로 늘었습니다. 엄청 1000%도 더 이상 늘은 거죠. 그 다음에 수탁 감정의 처리 기간도 법원에서는 3년, 5년 걸리지만 50일, 60일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의 과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수탁 감정인데요. 수탁 감정이 이렇게 급격히 의료분쟁 중재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계시면서 잘 모르지만 다 어떤 제도의 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료분쟁에 휩싸였을 때 의뢰하는 기관을 보시면 법원, 검찰, 경찰인데요. 검찰은 한번 보세요. 검찰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6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요. 처음에는 검찰보다 당연히 적었겠죠. 한 30건 하다가 동네 경찰들이 360건.
2000%나 늘었습니다. 30건 하다가 1000% 정도 되죠. 360건. 검찰보다도 훨씬 더 경찰에서 수탁 의뢰를 많이 합니다. 동네 경찰들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우리가 뭐 경찰 뭐 수사권 뭐 주자, 검수완박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러는데요. 저는 회원들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경험해 보면요, 차라리 검사가 낫습니다. 경찰들은요, 굉장히 국민들의 인권을 훨씬 힘들게 해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게 낫거든요. 저도 한두 번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 경찰이 막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검찰 가서 무혐의 받은 게 한 두 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훨씬 조금 합리적이고요. 경찰은 이 수탁 감정도 사실은 남발하는 거죠. 동네 경찰들이 의료분쟁중재원에서 손님 받으니까 경찰서에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고소만 하면 분쟁중재원으로 보내는 거죠. 이게 과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재원에서는 거의 또 과실이 있다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고, 의사들은 전과자가 되는 이런 이 원인이 법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원도 16건에서 지금 400건까지. 사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의사협회에서 감정원을 만들었는데, 의사협회 감정원은 오히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의료분쟁중재원이 의사들 때려잡는 어떤 그런 역할, 의료분쟁 조정 중재의 본연의 목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일부라도 돈 주라 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법원에서는 일부라도 돈 주라는 게 30%예요. 근데 중재원에 갔을 때는 일부라도 돈 주라는 결정이 90%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의료분쟁중재원 보이콧 운동을 하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토 성명서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건 하면은 9건을 보상하라고 나오는지, 이게 지금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원의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중재원이 이런 곳이라고 설명을 해도 2015년도 495건에서 지금 1030건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고 법원의 소송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강준구 부회장님하고 저하고 말했던 그게 그대로 현실화가 통계 자료에 보면은 되고 있거든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왔을 때 회원분들이 응하는 율이 55%, 2019년 63%, 50%에서 한 60%는 회원분들이 아직도 응하는데요. 응했을 때는 한 90%는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법원 가면 30% 정도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실지는 뭐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조정에 응하지 않은 거죠. 조정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결입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법원 판결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2011년도에는 일부 성소, 일부라도 돈을 주라 하는 일부 성소까지 합해서 28% 정도. 10년간 평균이 30%입니다. 30.44%. 그러니까 이제 70%는 돈 줄 필요 없다, 한 푼도 줄 필요 없다,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중재원은 돈 줄 필요 없다는 결정은 10%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의료 사건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제 개시 사건도 채무 부존재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78% 조정 성립률이 78%가 이제 배상을 하게 되고요. 평균 1,800만 원 지금 회원분들이 배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재원이 너무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의료계가 2011년도에 우려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통계 자료에서 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뭐 수탁 의료
무슨 과실 탐정 기관처럼 60일 만에 신속하게 의료인들의 과실을 동네 경찰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협회의 감정원의 기능도 굉장히 지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협회의 감정원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배상액이 9억, 12억, 17억. 여기에 원흉은 저는 의료분쟁 중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전부 수탁 감정을 중재원을 선호하고, 중재원에서는 거의 의사 과실을 많이 내고, 여러분들이 조정에 응했을 때도 거의 90%는 물어주라는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회원들 앞에서 중재원이 좋은 기관이고 강준구 의장이나 뭐 이동욱 회장이 떠드는 것은 회원들 선동이다. 저는 정말 13년 후에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징역형,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런 현실들이 원인이 다 있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이 좀 알아서 제도 개선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요, 2020년도에 87%에서요. 의료인, 의사는 85%, 85.5%. 의사 면허 재교부율. 면허가 이렇게 살다 보면 취소되는 경우 의사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민원센터를 하다 보면. 근데 전에는 3년, 5년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재교부를 해줬어요. 운전면허도 여러분 대부분 뭐 음주 같은 걸로 취소되면 다 재교부 받잖아요. 근데 지금 재교부율이요,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의료인이 87.2%에서 3년 만에 9.8% 떨어졌습니다. 근데도 이런 부분들을 의사협회가 조용합니다. 저한테 면허 취소돼서 재교부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 회원들은 많은데, 왜 대한의사협회나 우리 의료계는 태평성대고 서로 그냥 덕담이나 하고 이러는지, 그 저만 별난 사람이 돼서 저도 입을 다물어야 되나. 재교부율의 수치가, 그래서 제발 지금 면허 취소 위기에 있는 회원분이 이것 좀 회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떠들어 주세요. 의사협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의사가 30년, 20년 공부해서 면허 땄다가 잠시 실수가 있어서 2, 3년 취소하면 그것도 큰 거지. 재교부를 안 해준다. 이게 정말 올바른 나라가 맞는지. 이거 분노해야 됩니다. 전공의 쌤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걸린 사람만 자살하고 죽겠다 그러고, 면허 절대로 재교부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통과된 게 뭐죠? 의사 면허 취소법이잖아요. 뭐 스쿨존에서 사고만 한 번 나면 여러분 재교부가 안 되는 의사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 한마디예요. 2020년도에 권칠승이라는 의원이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쉽냐? 면허 재교부율이 97%다. 이 한마디에 3년 만에 9%대로 떨어졌습니다. 90% 재교부 안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사협회잖아요. 근데 이런 회원들한테 90% 기각하고 있으면서 회원들 회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 정도는 재교부를 해줘야죠. 뭐 흉악범이 아니면.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의사협회가 이상한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에 그냥 선동이 된 거죠.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7%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전면허도 97% 재교부 해줘야지 다시 또 살고 생업도 하고. 의사가 그러면 뭐 30년 공부해서, 아니 의대 정원하지 말고 자꾸 의사가 생업을 하게 해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재교부율을 10%대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지금 면허 취소됐는 분들 굉장히 고통 속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재교부를 안 해주거든요. 거기에 지금 왜 문제 제기를 의료계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의료 분쟁 강의를 하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중재원 좋다고 하는 의료계 인사들 많습니다. 처음에는 중재원에 우리가 감정위원 추천 안 한다. 의료계가 추천 안 한다. 다 했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서로 들어가려고 난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때 강의할 때 했죠. 저를 분쟁중재원의 감정위원으로 신청했더니 낙방했습니다. 낙방. 지원자 TO 하나의 지원자 한 명인데 이동욱 딱 추천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추천했는데 낙방. 이 사람은 의사들 입장에서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개선이 없으면 아무리 뭐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제도를 개선해놔야 감옥에도 안 가게 되고 면허도 재교부 받게 되고 실수해도 좀 찾게 되는데 저는 3년 만에 97% 재교부율이 9% 떨어졌는데 이렇게 침묵하는 의료계도 이상하다. 이게 면허 취소법입니다. 모든 분야에 명예훼손 모욕 글 하나, 인터넷에 글 하나도 집행유예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데 재교부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거는 2년 3년 해서 재교부 된다고 선동을 했는데 정춘숙 의원이 재교부 된다고 주장했죠. 저를 막 명예훼손으로 막 고소하고 했는데 사실 실체를 보면 재교부가 안 되죠. 이것을 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정춘숙입니다. 앞장섰던 사람. 간호법하고. 이 현수막이 정춘숙 사무실 앞에 1년 동안 붙인 겁니다. 의사 때려잡으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의사 때려잡으면 인기가 올라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정춘숙 사무실 앞에 이렇게 1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의료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일부 우리 의장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강봉수 부회장 너무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참 외롭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처음에는 경기도 의사에 뭐 노조냐 그러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는 정춘숙을 욕하더라고요. 그 심리가 이렇게 정춘숙 사무실 앞에 가게들 장사 못하겠다고 1년 붙여놨거든요. 1년 이렇게 뭐 기사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투쟁했습니다. 요 바로 정춘숙 바로 앞입니다. 사무실 앞에서 민식이법, 면허취소법, 타인에게 가혹한 잣대 이렇게 정춘숙 규탄 끝까지 했죠. 왜? 우리 의사들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낙엽이 오나 여름에 더우나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 너무 심하네. 아마 재교부율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다시 90% 돼야 됩니다. 그거. 여당 야당 전부 다 면허취소법 너무 심하다. 개정안. 지금 재교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회원들을 위한다고 나서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현수막을 달았더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경제 현역 정춘숙 공천 탈락. 민주당 쪽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현수막 달아가지고 지역 주민들 민심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의료계가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1년 동안 현수막 다냐 하지만 한번 우리한테 피눈물 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좀 치르게 해서 정춘숙이 지금 3선돼서 또 의사 죽여서 되겠습니까? 정계 퇴출시켜야죠. 이런 사람들은. 그랬더니 정춘숙 의원이 공천 탈락되고 나서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 고발했습니다. 현수막 걸어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제가 조사받으러 간 날입니다. 내가 명예훼손한 게 뭐 있냐? 사실대로 말했지. 그리고 정치인이 공인인데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와도 나 1년 동안 현수막 걸겠다. 했더니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정춘숙 의원이 또 이렇게 이의 제기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춘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려왔던 소식이 의대 정원 문제죠. 의사협회하고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참 정춘숙 규탄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의대 정원 3,000명까지 더 늘리겠다. 저는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25년부터 하겠다. 정말인가? 큰일 났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경기도 의사회가 이제 의대 정원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년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는데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이런 팜프렛 피켓 들고 1년째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때처럼 지금도 대부분 구경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 좌파학자들의 관료에 놀아난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하다가도 또 고소당해서 지금 출두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저는 뭐 처벌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의사 찍어내면 의료 베네수엘라 된다. 이렇게 작년 23년 10월 달에 1년 전에 이렇게 투쟁을 하던 모습이고요. 작년에 눈 비 올 때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죠. 작년에 눈 비 올 때 1년 전의 사진입니다. 1년 전에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김영준 의장님 빨간 머리띠 두르고 하는데 요번에 눈 또 맞으면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하고 대통령실 앞입니다. 대통령실 앞. 이번에 53차입니다. 이렇게 눈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땡볕에서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의료계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전문지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언론도 관심이 적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뉴시스, 뭐 연합뉴스, SBS, 뭐 엄청 뭐 KBS 엄청 관심을 MBC 막 대통령실 앞에 집회한다고 그랬는데 정작 전문지는 이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의료계 현실입니다. 의료의 회원들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지는 이유라도 알자 이런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아침마다 여기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의대 정원 정상화하라, 철회하라 이런 아침 출근길 투쟁을 감히 경찰들 말에 의하면 대통령실 말에 의하면 감히 대통령 출근길에 대통령이 이거 피켓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최상림 감사님도 얻어맞고 저도 얻어맞고 우리 전공의도 피멍이 들고 저는 뭐 그렇게 이게 막 대단한 일인지 모르고 철 모르고 시작했다가 한 100일 동안 엄청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익숙한 전공의들 보이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이렇게 피켓을 가리고 행진을 가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피켓을 던 전공이고 그 앞에 피켓을 가리는 어디 감히 대통령에게 피켓을 드느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의료계나 의료 전문지도 철저히 침묵합니다. 저기 아산병원 전공인데 피켓 들다가 피켓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제압당하는 전공의 2명이 예.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의료 분쟁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또 사례들도 제가 뒤쪽에 조금 말씀은 드리겠지만
의대 정원이든 의료 분쟁이든 올바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의 회원들은 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바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공의가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출근길 시민들이 전공의가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올바른 제도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학술대회 때 뭐 가르쳐 줘도 제도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뭐 90% 과실이라는 중재원 앞에 살아남을 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피켓 들었다고 경찰이 수백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압박하는 모습. 이번에 눈이 왔습니다. 두 번째 눈이 와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길에 행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도 맞으면서도 계속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또 행진이 가능합니다. 경찰들도 출근길에 행진하고 대통령은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대통령실 앞에 한 장도 못 건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앞에 걸린 겁니다. 감히 이걸 다 가려야 되는데 지나가실 때 엄청나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해야 되겠죠. 제도도 바로 잡아야 될 거고요. 의료농단 집회 시청 앞에서 지금 이번에 53차 집회를 했습니다. 올바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이렇게 했고 이 텐트 치는데 43일 걸렸습니다. 갈비뼈 2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텐트도 쳐서 올바른 제도를 이렇게 대통령 출근길에 감히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기 바로 출근길이거든요. 대통령이 아침마다 이 현수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도의적인 문제냐 법적인 문제냐를 빨리 판단을 하시고 이제 개별적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요. 도의적인 문제면 빨리 사과를 하시고 법적인 문제면 사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인 절차를 밟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재원이나 소비자원이나 법원이나 뭐 병원의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의료 분쟁에서 법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었는데 손해가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과실이 없고 손해만 있어도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엔드가 돼야 되거든요. 약사가 진통제를 잘못 투약해서 A 환자에게 해야 될 진통제를 B 환자에게 줬다. 과실은 있죠. 근데 진통제 하나를 먹어가지고 뭐 큰 손해는 안 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과실은 없는데 손해가 큰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항상 두 가지를 묻는다.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얼마 줄 거냐.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은 이거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안 했어요. 난리 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현장에서 난리 나요. 급해서 1억 드릴게요. 녹음 다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난리 났는데 돈 안 줘? 막 난리치면 또 돈 안 준다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의사의 대답은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왜 그러냐고. 그럼 잘못한 거 없는 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지라면서요. 잘못한 거 있는 부분은 내 다 책임지겠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법원이나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밟아서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어디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요 두 대답을 환자는 분쟁 생겼을 때 딱 질문 두 가지. 잘못했는 거 인정해라. 얼마 줄 거냐. 의사의 대답은 딱 두 가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초장에 기선제압을 잘해야 됩니다. 초장에 놀래가지고 돈 준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서 뒤집으려면 절대 안 뒤집힙니다. 이게 녹음도 다 돼 있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우리 회원들이 처음에 너무 온정적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 바꾸고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와서 난동 부리잖아요. 여자 선생님 혼자서 진료하는데 난동 부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놔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 5분 이상 시끄러우면 간호사들이 무조건 112. 얼마나 좋습니까? 112. 전화기 112 누르면 금방 5분 만에 경찰이 옵니다. 환자가 경찰만 나타나면 그 사납던 보호자나 환자가 갑자기 양처럼 변합니다. 대부분. 조폭도 변합니다. 그래서 5분 이상 시끄러우면 112 전화해라. 전화 112가 오면 의료법 12조 1항 진료에 대한 업무 방해. 이게 엄청 벌이 크거든요. 의료법 12조 1항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의료법 12조 1항으로 처벌해 달라. 방조자도 처벌되니까 빨리 잡아가라. 업무 방해잖아요. 업무 방해도 제가 크거든요. 업무 방해다. 그다음에 나가달라. 아니 환자한테 못 들어와요. 환자는 진료받을 목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 따질 목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병원에. 지금 진료 시간이니까 나가달라. 안 나가면 주거침입 태거 불응죄가 됩니다. 이런 죄가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책상에 적어놓고 말 안 하면 조사 안 해줍니다. 경찰이. 뭐 때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폭행이 되겠죠. 때렸다 상해가 되겠죠. 그다음 명예훼손 모욕. 야 뭐 네가 의사냐? 다 이게 모욕 명예훼손 다 처벌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걸 수 있는 것은 과실치상밖에 없는데 의사가 걸 수 있는 것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두들겨 부수면 손괴죄, 욕하면 모욕죄, 떠들면 업무방해죄. 뭐 이렇게 해서 초장에 기선제압을 해서 이성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과실이 있고 손해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는 되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좀 잘못했고 환자가 손해가 발생했고 근데 이제 다 거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과관계를 좀 끊으시라. 인과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하고 그 결과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약은 잘못 바꿔가 줬지만 그 환자가 갑자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는 약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좀 끊는 노력을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한 5분 남았으니까 5분은 질문 받기로 하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뭐 여기 어떤 분께서 회원님께서 코멘트를 하신 게 있습니다. 중재원이라는 게 존재를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양쪽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환자 말만 듣고 빠른 속도로 얼마 주라 해버리는데 놀랐다. 그 중재원이 어떻게 되는데 그 결정 근거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그런 권리를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마땅한지 그게 궁금하다. 그렇게 어떻게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신속하게 그렇게 배상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말씀을 경험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은 우리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재원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료감정원은 중재원은 외부에서 이제 서로 연합해서 결정되는 그런 이제 인원으로 되겠지만 의료감정원은 의협에서 또 구성하는 그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구성하는 의료감정원조차도 상당히 제도적으로 회원들한테 이제 열악하게 그렇게 지금 제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이게 대의원회에서 이 개원이들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한 명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대의원회 만장일치 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도 개선이 조금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 의협 자체에서의 어떤 회원 권익을 위한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간단히 답을 해서 된 것 같고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보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말했던 제도 개선 그리고 중재원이 법원은 30% 일부 배상까지 포함해서 30%인데 중재원은 이 90%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현장에 계시는 회원분들은 이런 강의를 좀 잘 들어서 응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한 60% 회원분들은 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응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계를 말씀드리면서 회원분들이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응하지 않으면 되고 그다음에 강제 개시인 경우에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시면 90% 배상에서 30%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면허 취소에서 회복률이 8.7%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원인을 면허 취소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쪽으로 원인이 돼서 면허 취소가 많이 되느냐 이걸 궁금해하셨습니다. 면허 취소되는 회원들 보면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렵법 그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도 뭐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소한 시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면허가 또 취소되는 경우들이 지금은 뭐 모든 영역에서 다 면허가 취소되니까요. 음주운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뭐 어떤 거가 다빈도다 이런 건 없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사직 전공의가 뭐 질문이 아닌 또 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사직 전공의입니다. 너무 참담한 현실에 답답함을 넘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좌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한국 의료의 현주소와 한국 의사들에게 불리한 현실이 과연 돌파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젊은 의사로서 그냥 다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미래와 생계가 걸린 젊은 의사들에게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진출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제 지금 젊으신 선생님들, 학생, 전공의들한테 공감이 가는 그런 고민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욱 회장님 답변을 한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게요. 회원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회원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면허 재교부율이 10%도 안 된다 해도 내일 아니다. 뭐 분쟁 되면은 이렇게 된다 해도 내일 아니다. 평소에 관심 없다가 꼭 아픈 사람, 문제 생긴 사람은 너무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의료계에서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게 목소리를 받을 텐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의료계 내에서도 아유 이동 회장 별나 왜 유별나게 저래 뭐 다 그냥 외면하고 침묵하는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신 분도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런 현실을 알리고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서로 달도 따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좀 따라 그냥 면허 재교부율을 좀 100%까지 97% 다시 회복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여론화되고 공론화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앞에 투쟁하는데도 왜 이동욱 회장하고 몇 사람만 하냐 이렇게 하니까 경찰이나 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전체 뜻하고는 아니고 일부가 나와서 한다 이렇게 기자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회원들한테 알리고 정말 이런 현실이다. 그냥 겉으로만 하면서 회원들 다 주고 가는데도 병이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그냥 인기를 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회원분들이 관심만 가져주시면 해결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업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정부 투쟁이 우리가 상당히 막강한 권력 아래 이제 우리가 폭력 아래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선동이나 의사 악마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서 하면 어떤 이 기회에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0일 이내 의사협회 회장을 뽑게 돼 있죠. 이런 데서 역시 똑같은 마타도로 거기에 넘어가서 똑같은 구태에 의해서 그런 의협에 대해서 아까 이 제도 개선에서 의협의 그 역할이 막강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역시 카드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구태에 의한 그런 대표를 뽑으면 맹 도돌이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현명한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우리 그 경기도 의사회 뭐 이동호 회장님 경기도 의사회가 다른 어떤 그 16개 시도보다 좀 행동에 앞서 왔습니다. 사실 뭐 강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 문제는 뭐 강경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의료계에 어떤 그 경기도 의사회가 앞장을 섰지만 중심에 서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전에 그 사직 전공의 그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현실에 대한 개탄인데 만약에 그 경기도 의사가 해왔던 일, 또 경기도가 하던 일에 만약에 우리 의료계의 중심에 서서 한다고 한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암울한 현실이지만 지금 이동우 회장 같은 분이 지금 의료계의 중심에 서서 또 이 앞장서서 된다고 한다면 뭐 무조건 강경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또 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또 그 협의와 협상을 또 병행하면서 그 전체 의료계를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뭐 전공의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의료계도 너무 그렇게 암울한 사항은 아니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사실을 팩트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경기도 의사회를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동우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